안녕하십니까. 책이 삶이 되고 삶이 책이 되는 시간, 책과 삶, 책과 사람의 김재원입니다. 여러분은 외향인이십니까? 아니면 내향인이십니까? 저도 한편으로는 내향인 같기도 하다, 한편으로는 외향인 같기도 한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글쎄요,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 걸까요? 오늘 이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 국민의 인지심리학자 김경일 교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분들께서 이제 100만을 앞두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100만 되면은 초청해달라고 말씀드렸고 방금 전에 약속받은 인지심리학자 김경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인사말에서 강제로 셀프 접속이 되나요? 이 영상 나갈 때쯤 100만이 됐을 수 있어요. 아, 그래서 그렇군요. 이 영상을 얼마 안 남았잖아요. 서둘러 올려서 100만 전에 올려야겠네요. 그렇다. 좋은 책을 추천해 주셨어요. 이향인. 참 재밌게 읽었거든요. 저는 흔히 내향인이라고 얘기합니다만 내향인이라고 하기에는 또 조금 안 맞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주변 사람들이 저를 외향인으로 보기도 하지만 외향인이라고 하기엔 제가 전혀 안 맞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을 거예요. 그럼요. 네. 꽤 많은 분들이 자기가 혹은 다른 사람들한테 외향적인 사람이라고 느껴지거나 심지어 본인도 그렇게 인식하셨던 분들, 또 반대로 내향적이라고 자기를 보거나 다른 분들한테 인식되셨던 분들, 혹은 자기는 내향적 혹은 외향적인데 타인은 오히려 외향적 혹은 내향적이라고 또 내 판단과 다른 사람들이 시선 다를까, 이런 많은 분들이 느끼시는 그 모호한 회색지대 중간에 중첩된 영역, 모든 것들을 다루고 있는 특징으로 바로 인트로볼트도 아니고 엑스트로볼트도 아니고 오트로볼트라고. 사실 이 책에서도 초반에 언급하고 있습니다만 흔히 일반화시켰던 명제 가운데 사람은 누구나 무리에 소속돼서 인정받고 싶어한다. 일단 공동체 지향적인 인간, 누구나 그럴 것이다 라고 막연히 추정해오지 않았나 싶어요. 사람들은 왜 그런 욕구를 갖게 됐을까요? 일단 대부분의 그런 생각의 시작은요, 생물학적인 기초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간도 결국은 다른 동물들처럼 이 지구상에 있는 생명체 중에 하나인데, 인간을 제외한 다른 대부분의 생명체가 바로 그 무리에 소속되고 싶다는 욕구를 굉장히 강하게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 욕구는 인간에게서도 크게 예외는 아닌데, 문제는 다른 동물에 비해서 인간이 그 정도에 있어서의 개인차가 굉장히 크다. 다른 생명체에 비해서 유난히 집단 이런 것들에 대한 욕구가 그렇게까지 강하지 않으면서도 의외로 그 집단 무리가 다수잖아요. 그런데 다수로 이루어지고 있는 개체가 아니라 다른 차원에 대해 나를 소속시키는 게 오히려 더 만족감을 높이는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는구나.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게 왜 필요해? 그런 사람들이 굳이. 굳이 이게 남는데, 이항인 같은 책의 저자들이 한 번쯤은 생각해봤을 이유가, 그런 사람들이 우리 사회를 유지하게 만들어주고 계속해서 보호할 수 있는 적응적 가치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수가 우리 인류사에서 일정 비율이 유지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해석을 해보게 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이영인의 특징 중에 내 생일 별로 안 중요하거든요. 내 생일 굳이 파티 안 해도 돼. 그리고 주변에 친한 친구들이 내 생일을 이유로 모이지 않아도 돼 라는 생각을 늘 갖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사회적 일반화된 현상과는 좀 선을 긋는 그런 모습처럼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저는 전형적으로 생일 때 모이고 축하하는 거 왜 해? 진짜 나 그냥 졸린데 그냥 잤으면 좋겠는데. 하지만 또 다른 사람 생일은 기꺼이 축하하러 가요. 그게 이율배반적인 게 아니에요. 왜냐면 나를 위해서 하는 행동은 진짜 나를 위해서 해야 되고, 저 사람은 그걸 해주니까 좋아하니까. 저는 그래서 사람들이 선물 받으면 되게 좋아한다는 걸 꽤 오랫동안 몰랐어요. 왜냐면 제가 선물 받으면 그냥 뭐 그래, 그것도 있겠다. 선물 잘 안 즐겼죠. 맞아요, 전혀. 만남은 따뜻하지. 그렇지. 하지만 내가 일일이 뭘 나눠주거나 하지는 않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드리는 선물이 마음에 안 들면 어떡하지? 그리고 괜히 부담스럽게 느껴지면 어떡하지? 이런 거. 그리고 내가 선물 가져갔는데 저 사람이 선물 안 가져왔으면 저 사람 너무 미안해 하잖아요. 근데 저 사람이 선물 가져와서 차라리 내가 미안해 하자. 이게 나아요. 그래서 받을 때는 너무 기쁘고 즐겁게 받지만 그래도 선물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까지 중요한 큰 게 가치를 아니죠. 주지 않죠. 그러니까 생일 때 별로 전화 안 와도 내가 얼마든지 그 사람들이랑 연락하면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생일 안 챙겨줘도 전혀 섭섭하지 않아요.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그런 걸 어떻게 알아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도 인간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는 것을 좀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 라미 카민스키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입니다. 40년 가까이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오면서 본인 스스로가 어떤 소속감을 못 느끼고 또 사람들과 어울리면서도 왠지 연결되지 못하고
혼자 있는 느낌을 느꼈다. 이런 고백을 했거든요. 그 혼자 있는 느낌이라는 게 글쎄 외로움, 고독감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이제 바로 그 점이 아주 중요한 이 책의 출발점인데, 오랫동안 정신과 전문 일을 하셨던 분이나 혹은 또 저희 심리학에서 오랫동안 상담을 해오셨던 분들이 한 30년, 40년 이걸 진행하시다 보면 아주 원숙하고 노련한 그런 전문가들이 되시잖아요. 그때 그 전문가가 돼서 수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얘기와 치료를 하시는데, 나는 왜 이렇게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고 있고 공허하고 비어있지? 이렇게 느끼는 지점을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면에서 이 원저자가 느끼셨던 느낌은 외로움, 공허함, 고독 뭐 이런 거라고 치기에는 너무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그리고 그 사람의 기본적인 삶의 가치나 타고난 기질들이 같이 엮여 있는, 쉽게 말씀드리자면 다른 이름 붙여줘야 돼요. 외로움은 혼자 있기 때문에 힘든 거겠고, 고독이라고 하는 건 외로움보다는 조금 더 덜 부정적이며 심지어 긍정적인 것과 연결시킬 수 있는 상황 아니겠느냐, 이런 이게 우리가 느끼는 어감의 부정성, 긍정성이 좀 있잖아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도 여전히 이분법적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외로움과 고독 모두 타인의 존재를 의미하고 있는 말이거든요. 외롭다는 것도 타인이 없이 나 혼자 있는 거고, 고독이라고 하는 것도 타인이 없이 나 혼자 있는 건데, 그게 아니라 그 타인의 존재가 굳이 중요하지 않고, 그러니까 나 혼자 있는 순간에 오히려 주인공이고 주도권 잡고, 그리고 오히려 그때 더 외로움이나 고독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내가 세상의 중심이 돼.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중심이라고 하면 대부분 다 이렇게 100명이 모였을 때 그 가운데 지점을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100명을 서너 발자국 떨어져서 이렇게, 이게 어디서 저는 제일 먼저 느껴졌냐면요, 그 2002년 월드컵 때 제 친구들이 너무 다른 거예요. 어떤 친구들은 거리 응원하는데 어떻게든 그 가운데 들어가서 오 필승 코리아를 외쳐야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친구들은 그게 아니라 그냥 뒤에서 이걸 보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친구들이 있냐면 살짝 무위로부터 떨어져서, 이건 아웃사이더도 아니야, 그 대신 고안을 이렇게 보면서 그래 맞아 우리 한국이 잘해야 될 텐데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자리를 먼저 차지하고 있고 뭐 못 차지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이렇게 거리 응원하는데 사람들이 자기가 선호하는 위치가 다 다를까. 저는 그 장면을 풀샷으로 봐야 돼요. 이항인. 그들을 한눈에 다 함께 봐야 돼요. 전 이게 이제 이른바 MC 본능이라고 생각해서 한 10명이 모이는 자리에 갔다 그러면 저를 제외한 나머지 9명이 제 시야에 다 들어와야 돼요. 그 자리가 제가 시야에 다 들어온다고 해도 권력자처럼 보이는 자리는 안 가죠. 그게 왜 그러냐면 권력욕이 많지는 않으신 거라서. 권력력 많지 않은 게 아니라 전혀 없습니다. 저는. 제가 재밌는 건 책과 삶에 초청해 주시는 이런 분들이 약간 권력욕이 없는 분들이 많아요. 네네. 왜냐면 그런 분들이랑 또 궁합이 잘 맞으시니까. 대화가 잘 통하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 풀샷, 항공샷 이런 거 보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보통 어떤 사람들이냐면, 약간 제3자적 입장으로 보면서 내가 이 사회에 무엇을 할까? 이 사회에서 나는 어떤 삶을 살까를 생각을 해보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대인관계나 아니면 사람과의 연결에 대한 고민보다는 조금 다른 각도의 고민. 그래서 인아웃에 대한 개념으로 빠져나와서 아예 좀 다른 차원. 사실 생계를 위해서 돈벌이를 하려면 직장에 소속이 돼야 되잖아요. 직장이 요구하는 문화가 있잖아요. 회식도 가야 하고 또 팀워크도 해야 하고. 근데 많은 이황인들은 조직의 가치만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 상황은 좀 버거워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문제가 앞으로는 점점 더 중요해질 겁니다. 왜냐하면 예전처럼 사람들이 동질적이지 않거든요. 굉장히 나이도 차이도 많이 나고, 젠더는 뭐 당연하고,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끼리 한 직장에 모여서 한 사회를 구성하는 이런 사회가 됐기 때문에 앞뒤가 결국 같은 이항인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며, 그렇기 때문에 이항인이 더 필요해질 거고, 다시 말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항적인 성격을 혹은 그런 특징을 이해하지 못하면 더 힘들어질 것이라는 거죠. 저도 그래서 이 책을 읽어보면 너무나 동의하는 게, 저는 학과 행사에 빠짐없이 가면서 한 번도 학생회에 들어간 적 없고요. 동창회에 가서도 웬만하면 참석하지만 동창회장 같은 거 진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그러니까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너는 왜 이렇게 어중간한 인싸를 좋아하느냐.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어중간한 게 아니라 최적의 지점이야. 그러니까 나는 어떤 타입의 사람인가를 생각하지 말고, 나는 어떤 지점이 제일 최적의 지점인가를 늘 생각하고 말하고 떠올려 볼 수 있다. 이게 오히려 최고로 좋은 삶의 방법이 아닐까. 최적의 지점 엄청 위로받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점을 찾지 않으려고 하니까 다 선을 긋게 되고, 그러니까 이쪽 저쪽, 이쪽 가보면 저쪽이
저쪽 값 이쪽 값은 또 저쪽이 이렇게 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영역을 선택하라고 하니까. 이런 좀 더 미세한 눈 그리고 조금 더 이런 지점을 생각하고 떠올릴 수 있는 그런 말을 그리고 생각을 해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인 것 같고요. 이 책이 굳이 아니더라도 그런 말들을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부제를 제가 너무 잘 겼다고 생각을 그러니까요. 하는데 제가 지금 막 이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세상 밖에서 세상의 중심이 되는 사람들. 제가 야, 우리 출판사와 같이 일을 하면서 부제가 참 중요한데 제가 이제 그 최태성 선생님이랑 이 얘기를 하다가 이걸 이항인이라고 하기로 했다고. 최태성 선생님도 이항인 기질이 꽤 있어요. 있어요. 예. 근데 최태성 선생님이 그냥 그거 그냥 실향민이라고 하지 그랬어. 아, 이게 일맥상통하는 부분도 있네요. 듣고 보니까 근데 최태성이라는 인물이 농담 한마디를 해도 실제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농담을 일리 있고 합리적인 농담을 하죠. 그래서 제가 그냥 라임만 맞힌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봤더니 외향이라는 고향, 내향이라는 고향 어디에도 소속돼 있지 않기 때문에 남과 북처럼 나눠져 있으면 실향민되죠. 그러니까 사회가 단순하고 이분법적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너는 어느 편인지 얘기해봐 라고 얘기했을 때 아닌데 이쪽도 아닌데 라고 얘기해서 심리적으로 실향민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의미한 건데 이게 말을 해놓고 보니까 그냥 제 해석이 더 좋은 걸 수도 있어서 쭉 설명을 해주고 그런 뜻이었냐 라고 했더니 우리 최태성 선생님이 맞아요. 아 이게 뭐든 넌 날로 먹는 분위기 아니야? 이런 농담을 서로 주고받았던 거예요. 저는 이 책 처음 받고서 이항인 사람 이름인가 싶었어요. 근데 한 서너 쪽 읽고 나서 내 얘긴데? 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뒤로 가서 이항인 테스트를 했어요. 근데 여기에 기준 점수가 188점인데 제가 딱 188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나름 사회에 적응한 이항인이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경계성을 띠고 있고 이항인의 요소들을 잘 갖고 있구나. 잠시 후에 이제 이항인의 특징을 설명해 주시겠지만 일단 저는 공동체에 소속되는 걸 지나치게 갈구하지 않아요. 굳이 제가 공동체에 소속돼 있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남이 좋아하는 것들을 굳이 좋아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과의 공동체성을 연연해 하지 않아요. 뭐 이런 요소들부터 해서 그 대신 사람들은 내가 그 공동체에 아주 잘 적응하고 있는 줄 알아요. 겉으로 보기엔. 뭐 실제로 또 그렇기도 해요. 그것 또한 이항인의 특징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학과 행사에는 잘 참석하지만 학회장이나 학생회장을 하는 것은 관심 없다. 절대 안 하죠. 제 지도 교수였던 아트마크먼 교수가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고 논문도 몇 개 쓴 적이 있는데 사람들은 대부분 세상을 그 사람의 특징에 기반해서 범주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외향, 내향도 그 사람이 어떤 외향적인 특징, 내향적인 사람의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나누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 세상에 한 20% 정도 되는 혹은 30% 정도 되는 사람들은 역할에 기반한 범주화를 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내가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해야 되는 것에는 당연히 의무감을 가지고 하지만 그 롤을 내가 굳이 부여받을 필요가 없고 그 역할이 정해지지도 않는다면 굳이 내가 거기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느낀다.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는 제 역할을 다하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거지 자기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그 성향을 충족시켜주는 삶을 사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다. 그렇다면 제 역할을 다하는 것으로만 자기 삶을 살면 너무 허망한 게 아니냐라는 얘기를 또 할 수가 있는데 그 나머지가 바로 뭐냐? 롤이나 아니면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떨어져 있는 그 순간에 자기의 성장이나 자기의 내면화 과정이 그 사람한테는 오히려 그게 특징이고 기질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치자면 이 세상 밖에서 세상의 중심이 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건 세상 밖이 아닌 세상 안은 내 역할을 다하는 그리고 내가 세상 밖에서 바라보는 저 세상에서는 그 역할을 다하지만 내 세상에서는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고 추구하는 것들을 여기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양쪽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양쪽 다 가지고 있는 것을 사람들이 삐딱하게 보면 비겁한 사람 혹은 우유부단한 사람 이런 사람으로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존재해야만 무엇이 되냐면요. 일방적으로 상대방에게 공격성을 행사하기 쉬운 또 내향적인 사람과 외향적인 사람의 갈등이 그래야 메워진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일정 비율로 잘 기능될 때 외향인들이 또 외향인의 기능을 잘 발휘할 수 있고 내향인들은 또 내향적인 사람들의 기능을 잘 발휘할 수 있는데 외향인들이 잘하는 게 바로 뭐냐? 해결. 내향인들이 잘하는 게 집중과 분석이거든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도 그 문제를 잘 해결하고 앞으로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문제가 왜 일어났는지를 분석하고 그다음에 다시는 안 일어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원인을 냉철하게 바라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아주
분명히 나눠져 있는 두 기능을 수행하는 사람들의 조화가 잘 되려면 이 둘을 직접 조화시키는 게 의외로 거의 효과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보다는 이런 성향의 사람들을 투입해라. 그럼 자연스럽게 해결과 집중해서 그 다음에 발전과 분석에서 상대방과 같은 톤으로 갈 수 있는 수위 조절할 수 있는 능력. 사실 굉장히 많은 것들은 그 행동이 맞고 틀리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수위가 중요하잖아요. 사실 굉장히 많은 경우에 우리는 A 방법이 맞을까 B 방법이 맞을까 이걸 고민하지만 그 A 방법과 B 방법의 첫 번째 공존, 두 번째 수위 조절.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그 수위 조절을 하게 만들어주는 사람들이 여기서는 이항인이라고 돼 있고 그거를 조직 심리학에서는 모더레이터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인류가 복잡해지고 인류가 커나가면서 자연스럽게 필요하게 된 종류의 사람이 이항인이 아닐까. 이 책에서 말하는 이항인의 특징 중에 유독 공감을 잘하고 상대 이야기를 잘 들어주며 상대가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게 만드는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다. 이런 표현도 썼어요. 기질적으로 그게 잘 돼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일을 하니까 내가 더 효능감을 느끼네 라고 하기 때문에 약간 2차적으로 그 일에 더 몰입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두 경우 모두 그런 역할을 잘 수행하죠. 외향적인 사람들도 남의 말 잘 안 들어요. 근데 내향적인 사람들도 남의 말 잘 안 들어요. 외향적인 사람들은 가야 될 때를 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내향적인 사람들은 내 안과 그 다음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 대상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훌륭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 외향적인 사람과 훌륭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 내향적인 사람들 사이에는 우리가 모르는 이항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까지 포함해서 이 세 개의 축이 사람들을 더 안정적으로 살게 하고 그 조직이 더 발전하게 만들었는데 이게 캐릭터상 우리의 말이 내향과 외향, 진취적이다 아니면 냉철하다 이런 것만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의 말 자체가 그 가운데 영역, 가운데도 아니죠. 사실은 제3의 영역, 별도의 영역에 대한 언어를 안 가지고 있으니까. 사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그걸 사이라고만 생각을 하니까 언어를 안 가지고 있었던 건데 말이 없으니까 못 본 거예요. 못 보기 때문에 말이 안 생긴 게 아니라 말이 없으니까 오히려 못 본 거야. 그 용어가 없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연구자들이나 아니면 실제 임상 장면에서 그걸 본인 스스로가 느낀 분들이 계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정확히 거기에 부합되는 거고요. 이 책은 그래서 제가 어디에서 소개를 좀 해드릴까? 라고 했을 때 그냥 다 필요 없고 한 사람 떠오르는데 그분한테 가자. 그래서 그분은 자기 인생사라고 얘기할 거야. 네네. 아니 진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제 삶을 이해하게 돼서 자유해진 부분이 참 많아요. 이항인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단편적인 사회적 시선으로 바라보면 저 사람 왜 이러지?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갸우뚱하는 그 상황을 다 견뎌내고 살아왔는데 이게 난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구나 하는 자유함을 얻었다는 거죠. 사실 이제 ISFJ가 별명이 임금 뒤편의 권력형이거든요. 제가 예전에 MBTI 검사 받을 때 그걸 해주신 상담관이 저한테 딱 어울리는 직업이 있다는 거예요. 비서를 하시면 기가 막히게 할 것 같대. 청소년기부터 비서를 하고 싶었거든요. 나 보스 노, 회장 노, 대표 노, 난 스텝형 참모. 그거 진짜 잘할 수 있고 그것도 임금 앞에 안 나와 있고 임금 뒤편에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거든요. 그게 이항인의 역할도 포함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비서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의 비서라는 표현은 좀 많이 좀 낮아져 있죠. 역할과 기능에 비해서 세크리터리라고 하는 표현이 영어권에서는 거의 국무회의에서 상석에 준하는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한테 다 붙잖아요. 그러니까 최종 결정권자의 직전에 조율을 하는 사람들 이런 대부분의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거를 조금 바꾸자면 그 참모에 해당하는 학문이다. 참모에 해당하는 성격이다. 이런 얘기들을 해드리면 맞거든요. 근데 심리학자들이 세계 최고의 혁신 기업 절대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절대 강국 이런 것들의 탄생을 다 연구하거든요. 오히려 킹의 캐릭터는 의외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요한 세크리테리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이 좋은 참모 없이 성공한 기업이나 조직은 없어요. 실제로 거대 기업도 잘 돌아가는 건요. 스텝 조직이 뛰어나서 그래. 기업이 망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지원부서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지원부서나 스텝 조직을 소위 말해서 얼마나 개입하게 하고 잘하게 만들까가 그분들은 공을 차지하는 조직이 아니거든요. 공을 만드는 사람들을 탄력 있게 키워주는 조직이거든요.
되게 재밌는 건 그 사람들의 가치를 너무 세게 평가해버리면 내용 없이 수위만 조절하는 조직. 근데 그분들의 가치를 제대로 모르게 되면 수위 조절이 안 되니까 허구한 날 그냥 내가 맞아라고 싸우다가 끝나는 조직이 되거든요. 그래서 현대 사회의 리더십이 뭐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그 중에 하나의 핵심 요소로 오트로볼트인 사람들을 어떻게 쓸 수 있느냐, 그리고 그 사람들을 어느 정도의 수위로 또 그 사람들이 수위 조절할 수 있게 만들어주느냐, 그 사람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가 리더십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사실 지금이라도 나를 제대로 안다는 건 나를 사랑할 수 있고 또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서 이항인의 개념을 처음 알게 된 이항인들은 좀 자유로워지셨을 테고, 아 나는 내향인이거나 외향인인데 아 주변에 보니 이 사람이 이항인이었구나 하는 사람이 떠올리기도 하실 텐데, 그 이항인을 어떻게 대해 주는 게 좋을까요? 이항인들께서는 제가 봤을 땐 지금까지 많이 힘드셨던 게 제3의 지역에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1과 2, 즉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그런 언행들을 제일 힘들어 하셨을 것 같아요. 앉아서 너 오늘부터 나 사랑해 안 사랑해? 너 쟤네 편이야 우리 편이야? 힘들죠. 네. 안 돼. 너 진보야 보수야? 안 돼. 네, 뭐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이런 이분법적인 거 말고 최소한 그거보다는 좀 더 많은 차원으로 사람을 나눠서 보는. 그러니까 이것도 이분법적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네, 그러네. 그런데 그 이항인들의 그 기능이 바로 뭐냐? 되는 것 같지도 않고 안 되는 것 같지도 않은 그 영역에서 우리를 계속 버티게 만들어주는 건데, 진보인 것 같지도 않고 보수인 것 같지도 않은 사람들과 그 영역들과 이슈들에 우리가 여전히 관심 가지고 해결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그분들인데, 그분들한테 그 이분법적 얘기를 한다는 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물론 그 이항적인 특징이 모든 것에 대한 최선의 방법과 해결책은 아니겠죠. 아니죠. 하지만 지금 이 시대가 그 이항적인 분들의 가치를 조금은 더 크게 잡고 봐야 되는 시대가 아닌가 싶어서 이 말씀을 갑자기 드렸습니다. 사실 이항인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을 언급하시면서 우리가 내향인이나 외향인이 이항인과 어떻게 관계를 해야 하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또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 이항인들을 이해해 주셔서. 네. 저는 이 책을 접하고부터 이항인 홍보대사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북토크, 뭐 강의, 강연마다 항상 성향을 언급할 때는 이항인을 꼭 언급하거든요. 이 세상에 이항인도 있어요 라는 걸 알려주고 싶고, 그래야 타인과의 관계에서 혹은 이런 사람 피해야지, 아 이런 사람 만나야지, 이런 사람하고 궁합이 맞아, 모든 이런 관계의 범주 안에 내향인과 외향인만 둘 것이 아니라 이항인도 두세요. 그래야 여러분의 관계가 풍성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해의 폭이 넓어집니다. 이런 접근을 하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우리 마음에만 맞는 사람하고는 살아갈 수 없잖아요. 이항인이든 내향인이든 외향인이든. 그런 관점에서 관계의 폭을 좀 넓히고 우리의 관계를 좀 풍요롭게 하고 풍성하게 하는 차원에서라도 이항인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 가치를 인정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 책은 오히려 외향적인 분들, 많이 내향적인 분들, 이분들이 오히려 읽고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아유, 그런 의미에서 좋은 책 추천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뭐 교수님 나오실 때마다 늘 내 삶의 자양분이 되고 내 지금 이 순간에 위로가 되는 이야기들을 해주셨지만, 오늘 유독 이 책을 올해의 책, 아니 21세기의 책으로 선정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아, 이게 제 책이어야 되는데. 아, 그러게. 지난 영상 이항인에 관한 이야기가 참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네. 숨어있는 이항인들이 자신을 많이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제목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자면 뭐 아나운서 김재원 커밍아웃하다 뭐 이 정도로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사실 사람들마다 저마다 다른 성향을 갖고 있고 다른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투자도 그 성향이 반영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요즘 같은 때는 다 같이 덤벼들기 쉽고, 네. 이 가운데서 누군가는 피해를 보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승리를 맛보기도 하는 묘한 상황이 됐습니다. 심지어 초등학교 때부터 투자를 배워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니까요. 4세 투자, 7세 투자 뭐 이런 얘기도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이런 현상을 어떻게 보세요? 역시 한국은 뭘 해도 한 번에 뜨겁게 하는구나. 첫째는 이른바 동조성의 네, 민족이기도 하죠. 한국이라고 하는 문화가 갑자기 확 끌어올라서 집중을 하는 그런 메커니즘이 굉장히 강하죠. 그걸 나쁘게 표현하는 것 중에 진짜 나쁜 표현이 냄비근성이라고. 그러면 제가 이제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야, 냄비는 뜨거워지기나 하지. 뜨거워지지도 못하고 맨날 미지근한 문화가 얼마나 많은데, 이러면서 제가 이제 재밌는 반론을 펼치기도 하는데요. 유난히 한국이 조금 투자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 열풍이다 뭐 이런 게 좀 많이 있기는 있죠. 근데 또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빠지는 것도 많고, 이건 굳이 투자뿐만 아니라 소비 제품들도 갑자기 유행이 확
왔다가 갑자기 싹 사라지는, 무슨 빙수부터 시작해서 무슨 떡까지 뭐 이런 게 굉장히 많은데, 사실 문화적으로 보면 그만큼 에너지가 강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쁘거나 좋다라는 차원보다는 한국의 중요한 특징이니까 이것의 장점은 잘 살리고 약점은 조심하자, 이렇게 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투자를 안 하던 사람도 누가 옆에서 얼마를 벌었다, 심지어 큰 금액을 벌었다는 얘기 나오면 이거 뭐지? 진짜 그렇게 벌었을까 하는 의심과 아울러 이거 나만 뒤처지는 거 아니야? 하는 불안감도 갖기 마련이거든요. 이런 심리는 당연한 심리죠. 그렇죠. 그 당연한 심리의 정도가 또 한국인들이 좀 더 강합니다. 아, 그래요.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는 그거 옆집 얘기지. 옆집이 주식을 했던 부동산이든 뭐 아니면 코인이든 뭐 이더리움이든 아니면 뭐 금이든 은이든, 근데 유난히 좀 상대방이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좀 더 많이 지켜보고 내 생활이나 내 삶에도 좀 반영을 해보려고 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는 높다. 이게 좀 있는 거는 분명하고요. 두 번째로는 또 한국인들이 또 이런 게 있어요. 저도 이제 박사학위 논문에서 돈을 주제로 썼는데 요 내용이 일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돈을 투자하고 그럴 때 모험적으로 하는 경향이 강하느냐, 이런 것도 꽤 많이 연구가 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또 한 축이 뭐냐면, 한국 사람들이 다른 나라나 다른 문화에 비해서 난 잘 될 거야, 이거를 긍정과 희망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용어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문화심리학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비현실적 낙관성이라고 표현합니다. 근거 없는 낙관성이네요. 근거가 아예 없지도 않는데 그렇다고 충분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반현실적인 건 아닌데 비현실적 혹은 부분현실적 긍정. 근거가 빈약한 희망. 그렇네. 근거가 빈약한 낙관성이 있어요. 그게 좀 수치가 높은데 연구에 따라서는 일본인들의 거의 40배 가까이. 그렇게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똑같이 뭘 사도 투자를 해도 이거 잘 될 거야, 대박 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근거 취약한 이른바 비현실적 낙관성이 40배가 높으면 그만큼 더 모험적일 수 있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역시 에너지의 민족이구나, 에너지의 문화구나 라고 저희가 표현을 많이 합니다. 말씀하신 특징이 한국인의 전반적인 경향성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전반적인 경향성이지 모든 한국인의 경향성은 아닙니다. 그러면 한국인 사이에서도 자신의 성향에 따라서 이 불안 심리도 좀 다르게 나타날까요? 그러니까 조금 더 외향이다, 뭐 내향이다, 이 두 개만 가질 수 없고, 우리가 지난번에 이향적이다라고 하는 정말 중요한 특징을 한번 배웠잖아요. 외향적인 분들, 내향적인 분들이 조금 그 경향이 강한 반면에 이향적인 분들은 그 경향이 그리 높지 않다. 사실 전 친한 친구가 투자에 성공했다고 해도 그건 니네 집 얘기지 하는 생각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포모 현상이라든가 이제 나도 뛰어들어야지 라고 해서 뭐 영끌이라든가 이런 현상을 잘 안 보이는 특징의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이향적인 분들이 많고요. 그러니까 참 좋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갑부가 안 나오는 성격이기도 하다, 뭐 이럴 수도 있겠죠. 애초에 이향인들은 돈 욕심이 많지도 않은 거잖아요. 상대적으로 돈을 싫어하는 건 아니시겠지만, 그렇죠. 저도 돈을 싫어하지. 기본적으로 얼마가 있으면 부자예요? 라는 질문에도 성격별로 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외향적인 분들이 이 정도는 있어야 부자죠 라고 하는 게 좀 크고요. 그 다음에 내향적인 분들은 그 답이 굉장히 자기 기준이 뚜렷하니까 편차가 극심하고요. 아직 연구가 완전히 되진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논의된 결과만 보더라도 이향적인 분들이 조금 적정하면서도 그렇게 높지 않은 금액을, 그러면서 자기 기준은 분명한. 그렇죠. 왜냐면 그분들은 이렇게 세상의 중심에서 보는 게 아니라 세상을 약간 떨어져서 보는데, 그러면 다른 세상, 이게 외국이잖아요. 다른 세상도 많이 보이니까, 물론 외부 세상에 대한 동경과 환희와 열정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보면서 평균을 내니까 평균적으로 요 정도면 괜찮겠다라는 답에 좀 더 정확한 답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겠죠. 근데 그것도 우열의 개념은 아니겠죠. 최근에 주식 투자 열풍을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누구는 나 투자해 하고 얘기하고 다니면서 투자하고, 누구는 절대 안 하는 척 이러고 있으면서 귀 쫑긋하고 다 들으면서 집에 가서 이러고 있고, 이것도 성향 따라 나뉘는 걸까요? 이를테면 관심 종목을 떠벌리고 다니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한번 하신 적 있잖아요. 일단은 나 요즘 주식 투자한다, 나 요즘 부동산 투자한다, 나 이제 뭐 코인 투자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얘기하는 편의 사람과 절대 얘기 안 하는 사람, 요거는 거의 성격에 기반한 성향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좋은 전략은 또 별개의 문제잖아요.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
말씀이 내가 주식을 사기 전에 나 살려 그래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시는 게 좋다. 왜냐하면 오는 정보를 막지 않기 위해서. 내가 네. A사에 투자하려고 네, 해 네, 하는 네. 얘기를 많이 해라. 네, 그러면 A사 좀 문제 있어 하는 정보가 들어올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A사 너무 괜찮더라. A사로 돈 많이 벌었어. 나 A사 때문에 망했어. A사 뭐 회장님이 이상하다는데 뭐 아니야 그 회사 대표 되게 좋은 분이야. 별의별 얘기가 다 들어오니까 오픈하기 위해서 투자하기 전에는 자꾸 알려야 되는데 사고 나면 이미 투자하고 나면 이미 그 정보가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얘기하지 말아야 되죠. 근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반대로 하는 게 있어요. 그러네. 사기 전에 절대로 얘기 안 해. 근데 사실 자기가 사나 옆에 있는 친구 하나 더 사나 사실 경쟁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네, 상관없어요, 네, 네, 사실. 근데 내가 사는 주식을 쟤도 사면 또 말도 안 되는 생각으로 입 꼭 다물고 있는 분들은 있어요. 좋은 자세는 아니죠. 사고 난 다음에 또 그렇게 얘기하고 다녀요. 그러면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좋은 말밖에 못하기 때문에 잘 샀다. 왜냐하면 너 그거 왜 샀니? 걔도 문제가 있는 친구거든요. 그러니까 달콤한 얘기하는 친구밖에 없고 그거 왜 샀니라고 하는 원래부터 나 기분 안 좋게 하는 그런 친구까지 좋지 않죠. 그래서 보통은 투자하기 전엔 많이 알리고 투자하고 난 다음엔 조용히 침묵해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또 다른 양상 중에 어떤 친구들은 번 돈만 이야기하고 다니고 어떤 친구들은 자기가 잃은 돈만 이야기하고 다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고 보면 이 잃은 아이는 한 번도 번 적이 없나? 하지만 알고 보면 꽤 벌었던 거고 번다고 말하고 다니는 친구 그럼 잃은 적이 없나? 알고 봤더니 꽤 많은 손해를 봤을 수도 있잖아요. 이것도 뭔가 성향에 근거한 걸까요? 보면은 성향의 당연히 일부 기이 하나죠.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접근지향적인 사람, 그러니까 잘된 일에 더 민감한 사람, 회피지향적인 사람,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을 못 막은 것에 예민한 사람. 물론 어느 정도씩은 다 가지고 있죠. 균형 맞아야 되고요. 그런데 이제 번 것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실제로 저희가 연구를 해봤더니 자기가 번 것에 대한 금액은 과대평가하고 자기가 손실한 금액에 대해서는 과소평가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위태로운 분들이죠. 그러네요. 근데 또 반대로 자기가 잃은 것만 얘기하는 사람들은 잃은 금액에 대해서는 오히려 과대하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획득한 금액에 대해서는 과소평가해서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첫 번째 유형의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위험한 투자를 오히려 점점 더 불려서 많이 할 거고 두 번째 유형의 분들은 점점 더 소극적으로 변하니까 진짜 좋은 투자를 못 한다는 거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건 오히려 의외로 간단합니다. 인간은 말하는 것을 믿는다. 그렇다면 친구들한테 버린 것만 얘기하는 분들은 누군가 내가 잃은 것에 대한 얘기를 한 상대방이 있어야 돼요. 친구들한테 잃은 걸 주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자기 성향이니까 그분들한테 딴 거 번 거 얘기하세요라고 해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 번 거를 흔쾌하게 얘기하십니다. 저는 그게 가족인 것 같아요. 저는 보통 손해본 거를 주로 친구들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집에 와서 버린 걸 얘기. 그러면 저는 균형이 맞는데 제 아내가 버린 것만 생각이 나니까 이번에 무슨 뭐 어디 좀 유럽 여행이라도 한번 가야 되는 거 아니었다 그러면 그런가? 이런 부작용이 좀 있기도 한데 문제는 이제 제 균형 감각을 맞추기 위해서는 그런 게 좀 필요하죠. 성향의 차이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미래 조망에 대한 차이가 좀 있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앞으로 더 벌 것 같아. 이젠 별로 희망이 없어. 이것도 이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요. 세 번째로는 되게 재밌는 건 직전 날의 컨디션도 되게 영향을 많이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말을 다 하는 번 것과 잃은 거를 다 얘기를 어느 정도 하는 사람들의 동선이나 하루하루를 추적하는 연구들도 많이 하거든요. 보면 그 전날 잠이 부족한 사람, 또 오늘 갑자기 외로움 느낀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당일의 감정 상태나 네, 단일의 컨디션도 감성도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만 가지 요인이 오늘의 투자에 영향을 미친다. 결국 이게 정직성, 솔직함하고는 조금 결이 다른 문제네요.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여러 가지 주식에 관련된 투자를 해보면 어쩌면 그렇게 매일매일 제 기분과 성향에 따라서 같은 기업인데 심지어 이 기업이요 오늘 막 하락하고 있는데도 정말 10년 후 아니야 단 3년만 지나도 지구를 구하는 기업이 될 것 같은 낙관성이 보일 때가 있고 어떤 날은 이 기업이 주가도 막 올라가고 있는데도 이상하게 제 눈에는 내일 모레 망할 것 같은 눈으로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나의 심리적인 상태가 엄청나게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건데 이거는 제가 비전문가라서가 아니다. 전문가들도 예외일 수가 없다. 이런 연구들도 되게 많습니다. 주변을 보니까 갑자기 나타나서 100을 벌었다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 달 후에 와서 50을 잃었다고 속상해하는 거예요. 근데 전반적으로 아직 50이 남았잖아요. 번 돈 중에서. 합쳐서 보면 이익인데도 잃어버린 50에만 유독 집착하는 경향성을 봤거든요. 50 잃은 거에 유독 마음 아파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표현하시는 것부터 제가 한번 언급을 드리고 갈게요. 100억 벌었어. 50억이나 잃었어.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럼 제가 100억 벌었고 50억 잃었다고 100억 땄다고 해요.
왜냐면 너 잃었다며. 왜 번 건 네가 노력해서 버는 것처럼 벌었다고 표현하고 잃은 건 네 잘못 하나도 없이 잃었다고 얘기해. 양쪽 다 너 도박한 거야. 그러니까 도박할 때 벌었다고 얘기하는 것보단 땄다고 표현하는 게 정확하지. 그러니까 100억 땄다고 얘기해. 그러면 50억 잃은 얘기 내가 들어줄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실 100억을 벌었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50억을 잃었다가 아니라 50억을 다르게 표현해야 되겠죠. 뭐 손해봤다라고 할 수도 있고 50억만큼 실패했다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왜 잃었다 벌었다라고 하는 건 내가 잘한 결과는 내 탓이에요. 그런데 잃은 결과는 내 탓이 아니라 뭔가 제3의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일어난 거라고 생각을 하죠. 2002년에 노벨 경제학상 받은 다니엘 카네만 교수의 연구에서부터 기본적으로 모든 문화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내 지갑으로 들어오는 10,000원보다 내 지갑에서 나가는 10,000원이 더 크게 보인다. 이건 맞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렇게 문화 보편적이지만 두 번째 이유는 약간 한국 사람들의 특정적인 내가 벌은 거야. 이거 내가 잘난 거야. 한국 사람들 굉장히 자기가 세상의 중심에 있고 내가 세상의 주인공이야 라고 하는 느끼는 주체성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잃은 건 그런데 이게 내 잘못이야라고 얘기하기 너무 어려우니까 속상하니까 국제 정세가 그때 중동 전쟁 남북 관계 왜 이래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의지와 외부의 요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2차적으로 그 외부 요인만 도와주면 나는 언제나 노력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니까 다시 또 그 모험을 할 가능성이 커지겠죠. 그래서 내가 부를 얼마나 만드느냐보다 중요한 건 내가 부를 얼마나 유지를 잘할 수 있느냐 그 능력이 사실은 더 중요한 거예요. 지속 가능성이. 네. 그래서 부를 쌓는 방법, 모으는 방법, 불리는 방법, 유지하는 방법, 또 부를 일부 소비하는 방법까지 다 과목이 여러 가지여야 되는데 그냥 우리는 따는 방법만 생각을 하잖아요. 왜 그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이나 일본군에 비해서 연합군이 전투력 보존을 잘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포로가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를 가르쳤기 때문이다. 특히 일본군. 우리 황군의 뭐 일본 천황 의 군대는 뭐 항복이란 없다. 그러니까 무의미한 죽음이 너무 많았죠. 그래서 인지심리학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연구자들이 손해볼 때, 실패했을 때 이때에 대한 메커니즘 공부도 평상시에 왜? 그때 당시가 오면 힘들죠. 전쟁 벌어지고 난 다음에 전투 일어나고 있는데 토로되는 법 못 가르치잖아요. 전에 많이 공부해놔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죠. 제가 가끔 공직자들 스피치 코칭을 하는데 청문회 대처 요령할 때 혼나는 상황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 오, 중요하겠다. 그러니까 혼나봐야 된다. 그치. 평상시에 말 잘하는 거 의미 없고 내가 혼났을 때 압박감을 받을 때 내가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관건이기 때문에 무조건 직원들 데려다 리허설 해라. 그리고 당신을 혼내게 해라. 그리고 그걸 한번 들어보고 가야 현장에서 다른 분에게 혼나더라도 그게 체감 효과가 크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견지에서 건강한 주식 투자를 하려면 잃어버렸을 때 상황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대처하느냐도 가상의 스터디라도 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그러면 주식 투자 멘탈 관리가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일종의 정신 승리로 이끌어가는 지혜가 필요한 투자인데 유독 주식 투자를 잘하는 성향이 있을까요? 그러면? 사실 기업을 잘하는 성격이 일부 있다 이런 연구들이 존재합니다. 많지는 않아도. 그 다음에 부자 되는 성격이 좀 있냐? 뭐 많지는 않아도 일부 존재하긴 해요. 근데 주식 투자를 잘하는 성격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의외로 문득문득 나오는 연구가 소시오패스다. 뭐 약간 사이코패스적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무덤덤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일이 일어나도. 정서적으로 반응. 그러니까 사람을 해쳐도 죄책감 못 느끼는 사이코패스라면 자기 주식이 떨어져도 잘 못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런 논리가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면 정상적이고 보편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공존이 가능한 우리가 어제까지 1,000만 원이었던 주식이 700만 원으로 300만 원이 날아가면 갑자기 뭐 버튼 눌러서 사이코패스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망각해야죠. 망각이라는 건 손실이 일어나면 망각하기 어려우니까 투자했다는 사실을 망각해야 돼요. 사실 그거밖에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주식 투자 처음 시작할 때는 주변에 번 사람들 얘기 듣고 가니까 나도 벌 것 같은 희망감으로 들어가잖아요. 네. 종잣돈 가지고 들어가는데 사실 물리적인 종잣돈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종잣돈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어떤 마음가짐, 내가 어떤 일이 일어나도 어떻게 대처하겠다라는 심리적인 종잣돈을 어렵지 않게 실제로 투자 현장에선 여윳돈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극단적으로 잃어도 된다. 네, 그렇죠. 그러면 잃어도 되는 돈이면 저희가 이제 행동경제학이나 저희 인지심리학 거의 같은 분야니까 저희들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윳돈은 그러면 어떤 돈인가요? 그럼 저희가 주거래 은행 아닌 은행의 돈. 만약에 제가 A은행에서 계좌도 다 빠져나가고 카드 대금도 빠져나가고 저축도 거기서 하고 있다면 여윳돈은 반드시 잘 안 가는 심지어 이렇게 조언하는 심리학자도 있죠. 당신네 동네에 지점이 없는 그 은행에 가서 예금을 그 여윳돈이 1,000만 원이라면 1,000만 원을 그 통장에 만들고 그 통장에
시장에서 인출에 필요한 공인인증서나 이런 것들은 받지 마라. 오로지 네가 거기에 가야만 찾을 수 있도록 해라. 최대한 망각하기 위해서. 사이코패스의 특징은 무덤덤함을 가지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긴 하죠. 그 심리적인 종잣돈이 결국은 뭐냐면 종잣돈이라는 게 시드에서부터 출발한 말이잖아요. 그런데 저희 인지심리학자들에게는 네가 손실해도 평상시에 패턴이 안 흔들리는 돈이다. 그러니까 여윳돈이죠. 그러면 주식 공부할 때 경제 상황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좀 심리학적 접근도 공부를 좀 해둬야겠네요. 그러니까 심리학자들의 조언은 왜 그래서 한결같습니다. 당신의 상태가 1년에 이렇게 300번씩 변하니 최적의 상태에서 한 번을 사려 하지 말고 그냥 300분의 1로 쪽에서 300번을 사라. 그것도 일리 있네요. 그것밖에 방법이 없다 얘기를 하죠. 그거를 투자 전문가분들은 오히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시장을 예측하려고 그러지 마라. 네가 예측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반대로 저희 이제 심리학자들은 그러니까 내 판단도 예측하려고 하지 마라. 내 판단의 근거가 되는 나의 상태가 정말 매번 변한다. 그래서 저는 1년에 주식 투자 얼마나 하세요? 라는 질문을 항상 바꿔서 대답드려요. 저는 1년에 주식 투자를 100번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1년에 주식 투자를 1000만 원 합니다가 아니라 저는 1년에 주식 투자를 100번 합니다. 그럼 10만 원씩 100번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저를 믿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100번을 365일 중에 장 열리는 게 한 300번 조금 안 되니까 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날마다 한 번씩 사거든요. 대신 거기서는 지 마음대로 삽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저는 네. 시장을 예측하는 국면이 아니라 시장에 그냥 100번을 쏘니까 심지어 제가 이래요. 오늘 날씨가 흐리니까 꿀꿀한 회사에 투자하자. 네, 근데 그 3일째 되는 날, 야 오늘 날씨가 왜 이렇게 좋아? 화창하다가 뭐야? 히읗 들어가는 회사에 투자해. 현대자동차. 사실 1000만 원을 한 번에 투자할 때는 지극히 신중해야지. 지극히 신중하지만 그게 대부분 틀리죠. 네네. 틀렸다라기보단 내 예상과 다르겠죠. 위험 요인이 분산되지 않죠. 근데 그거를 알아서 해주는 게 펀드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성격은 좀 다르지만 뭐 ETF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또 다른 루틴이 뭐냐면 제가 이제 다른 프로그램에서 한번 말씀드렸던 어떤 회사에 강연을 가면 그 회사의 주식을 산다. 그건 좀 심리학자 불러서 강의 듣는 기업이면 망할 수가 없습니다. 일리 있네요. 상태가 없습니다. 네. 사실 뭐 ETF 얘기도 하셨지만 ETF랑 ELS 할 때 금융기관에 가면 자신의 투자 성향 이렇게 샥샥샥 해서 공격성, 뭐 안정성 뭐 이렇게 하잖아요. 물론 형식적인 거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마음을 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저는 그거에 있어서는 최공격성이라고 해놔요. 대신 그래놓고 제 투자는 완전 안정. 1년에 사실 100번도 아니고요. 3만 원씩 매일 해요. 그러니까 1년에 1000만 원을 주식 투자를 하는데 많이 한 해는 2000만 원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꾸준히 1000만 원, 2000만 원 하는데 지금은 아예 매일 3만 원 그런 기능도 있어요. 지혜롭게 하시네요. 주식 사는 날이 일주일에 2번. 그리고 그 회사 갔다 오면 무조건 그 회사 주식 조금 사기. 10만 원씩 사기. 1000만 원은 좀 넘겠구나. 2000만 원까지도 좀 요새 저는 주식 투자를 1년에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매일 주식을 조금씩 사죠. 저는 교수님을 따라 해보겠습니다. 아니 왜냐면 또 강의를 많이 나가시기 때문에 이제 KBS를 떠나셨기 아, 때문에 네네. 제일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매일매일 루틴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삶의 지혜를 또 배우고 갑니다. 자, 온 국민의 인지심리학자 김기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 투자를 하다 보면 통장만 살피게 됩니다. 투자를 하면 할수록 우리의 마음을 살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